자, 그런데 2011년에 이제 책을 쓰고 지금 책 문제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시자마자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2003년도에 왜 도대체 당시에는 검찰 개혁에 실패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1의 과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검찰 제1의 과제가 뭡니까 하면 31%가 검찰 개혁이 나오거든요. 적폐청산의 1호. 적폐청산의 1호.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 왜 실패했었는지, 왜 좌절했었는지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검찰 개혁을 사실상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검찰의 실상을 아는 것도 좀 적었고, 그 다음에 개혁의 방향이나 개혁의 그런 구체적인 과제도 충분히 연구가 좀 덜 되어 있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덜 성숙된 상태에서 검찰 개혁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의 하나의 단초로 볼 수 있는 게,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대통령께서 대뜸 검사와의 대화를 제일 먼저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그때도 좀 뜬금없이 진행된 측면도 있고 하지만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때도 반대가 많지 않았었나요? 그때도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 내부적으로도 좀 반발이 있었다고, 반대도 있었다고 이게 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는 일단은 안 하고, 일단은 뭐 이영렬 지검장과 윤석열, 이영렬 지검장하고 그 돈봉투 만찬, 안태근 검찰국장, 돈봉투 만찬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감찰을 하라. 라는 지시가 이제 1호 지시 아니겠습니까? 그래, 1호 지시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지시로. 그러게 보면은 그 좀 차이를 알 수가 있죠. 그때는 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합리적인 수준에서 서로 개혁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대통령님의 이제 그런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런 신념이 좀 작용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토론이 될 줄 알았죠. 토론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그런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 변호사님, 수 있죠. 그때 사회 보셨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 개혁의 화두 방향은 뭐였었어요? 그때는 그 방향 설정하기를 정치 권력이 검찰에 간섭하는 일을 내가 끊을 테니 대통령으로서 내가 절대 그걸 안 할 테니 니들이 스스로 제대로 된 검찰로 서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내가 신뢰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사람들이 되짚어서 그때 검사와의 대화 이게 이제 그 짧은 영상들이 나오는데 진짜 건방졌어요. 그때 말하는 거 보면 막 뭐 형님 얘기도 하고 뭐 당신도 사건 청탁하지 않았냐, 몇 학번이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대통령 스스로 나한테 이렇게 모욕을 주는 형식으로 너네가 얘기하지 마라. 라는 경고도 하신 적이 있고. 이러자면 뭐 이쯤 되면 막가지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뒷얘기를 이자 변호사 좀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최근에 그때 21기, 22기가 주로 이제 검사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넘어가기 전에 교수님, 그러면은 검사와의 대화는 대통령 아이디어고 대통령 작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합리적인 대화가 되면서 우리가 중립적으로 정치 권력에 개입하지 않을 터이니 너네가 좀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해라 라는 선의가 전달될 것으로 보고 검사와의 대화를 했는데 하자고 제안이 딱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최근에 그때 당시 참여했던 검사들 몇 사람 사적으로 좀 만났어요. 궁금해서 지금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당신들 내가 지금 다시 유튜브를 보니까 너희들 해도 너무했더라. 너무 건방을 떨고 너무 오만. 도대체 왜 그랬냐. 그게 국민들에게 생방송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느냐. 알고 왔대요. 생방송 될지? 알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은 논하고 싶었는데 검찰 개혁 이야기보다는 지금 대통령 흠집 내기에 해란됐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통령이면 그 정도는
예상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자기들이 흠집 낼 줄 알고. 그럼 자기들이 토론하자 그러면 자기들이 지는 게 뻔한데 그냥 자기들은 질 수는 없으니까 그때 당시 대통령과 관련돼서 정보를 전국 검찰에 다 수배를 해서 다 정보를 캐치하고 그와 관련된 직간접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소위 지네가 기선제압을 당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선제압 당하지 않겠다. 해서 우리도 개긴다. 우리도 당신에 대해서 안다. 이런 거 하는 자리로 알았다 이거죠. 그렇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대통령 친인척 혹시 조사받은 거 있으면 그 조사했던 검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갖고 정보를 다 취합을 했다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검찰을 권력이 놔주겠다는 건 우린 못 믿겠으니까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건 제가 요 책 쓰면서 그 금태섭 우리 의원하고 또 대담한 게 있는데 걔는 그러는 거야. 그때 지네끼리 토론하고 나와서요. 아, 우리가 정말 잘했다. 서로 좋아했대. 검찰 내부의 평가도 역시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통령한테 밀리지 않고 검사들이 되게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 거다. 지네들이 좋아했다는 거야. 근데 하고 나서? 하고 나서. 근데 그 뒤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걸 보고 지들끼리 깜짝 놀랬대. 국민들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싫어할까. 그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대통령께서는 이런 거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러나 당신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간섭하겠다. 그런 입장이 확실한 거죠. 그리고 정치적 중립,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해 주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보장해 주는 것도 있지만 당신들이 쟁취하는 것이다. 쟁취하는 것이다. 검사들 스스로가 그러한 정치적 독립을, 정치적 중립을 찾아내고 그걸 전통으로 만들고 그걸 또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검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선물 주듯이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검찰개혁의 방향을 얘기해보자. 당신들을 존중하고 당신들이 나와버린 얘기까지니까 내가 존중하고 대통령의 권한은 당신들도 존중해달라. 그 양쪽에 서로 존중하는 상태에서 이제 검찰개혁의 방향을 얘기해보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나서 검사들이 말해 젊은 검사들이 검찰개혁 방안을 내오면 당신들이 진짜 검찰을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나갔더니 이게 학번이 어떻게 그게 되느냐. 그다음에 누구한테 전화를 건 게 아니냐. 그다음에 토론은 대통령이 원체 잘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지기 마련이다. 아니 토론을 하기도 전에 졌다고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명색이 검사들인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거의 대화가 안 된 거죠. 파탄이 난 거지 이게. 파탄이 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때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또 강검실 장관도 처음에는 말렸대요. 그래 노무현 대통령이 하자 이렇게 해서 밀어붙여서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원래의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거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토론 중간에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 중간에 문재인 수석하고 박범계 비서관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대통령이. 내가 니네들한테 무슨 부당한 압력을 넣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를 시켜서 그걸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거기 문재인 수석 한번 일어나 보라고 이렇게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문재인 수석하고 당시에 박범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이었거든요. 민정비서관이 일어나. 그럼 내가 시킨다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시킨다는 건데, 저 사람들이 니네가 보기에 니네 적이냐, 저 사람들이 구태를 가진 사람들이냐, 이렇게 지목하면서 얘기를 해요. 니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모양과 맞지 않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쳐다도 안 보죠, 근데. 근데 그때 내가 문재인 수석 딱 일어나시는 그 표정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저 양반이 저 자리에 저 상황 그 뒤에 있었던 대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됐다. 어쨌든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보신 거죠.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첫 단추를 어쨌든 잘 만났다. 당시에 조금 더 준비를 좀 더 치밀하게 했어야 됐다. 이렇게 저는 아니면 사전에 진짜 검찰 그렇게 하려고 쳤으면 정말 검찰 수뇌부 아니면 검찰들하고 충분히
사전 좀 교감이나 대화를 하고 예. 내 이러이러한 뜻인데 여기에 동의하면 하고 예.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굳이 뭐 이거 할 필요 있겠냐 이렇게까지 갔어야 되는 거 그러나 아니에요?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되고 적극적으로 됐냐면요. 강검실 장관 책상이 없었잖아요. 네. 강검실 장관은 그냥 그렇죠. 의자에서 예. 다리 뻗고 앉고 예. 있고 그렇게 있어서 카메라 시선도 강검실 장관 치마 쪽으로 막 계속 맞추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가니까 강검실 장관 책상도 마련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맞아. 원래 이렇게 하려면 법무부에서 며칠간 사전 준비를 조율하고 대화 내용은 어떤 걸로 할 거고 참여자의 폭은 어떻게 할 거고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검사들이 개혁안들을 사전에 또 조율하고 대통령이 말한 조율하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 준비가 없었고 검찰 개혁의 그 A부터 Z까지 로드맵 자체가 없었다. 전적으로 하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있고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라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대체적인 공통적인 평가고 김인혜 교수 책도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런데 지금은 검찰개혁 적폐청산의 1호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과 그 새로 출범한 정부는 그거에 대한 인식이 높았는데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많이 동의하지 않지 않았나요? 조금 지금 현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안대희 중수부장이 이른바 이제 그 한나라당이죠. 대선 100억 차떼기 이걸 수사하면서 검찰이 엄청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와중이고 그런데다가 검찰개혁 한다니까 저렇게 신뢰하는 검찰을 탄압하는 거 아니야?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그때와 지금 사이에 두 가지 이제 사건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먼저 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서 김기춘 우병우로 이어지는 이 검찰 라인이 사실상 행정부를 다 장악하면서 국정농단의 한 주역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또 많은 이제 부패 검사 나오게 되죠. 홍반표. 자, 지금 그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와의 대화가 끝나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력은 확실히 힘을 잃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대검 그 중수부에 의한 대선 자금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국민들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조금 이제 사그로 들어가요. 조금 낮아지게 됐죠. 안대희하고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야단치냐. 못하게 하냐 이런 식의 분위기가 가면서 이 말하면 여론의 지지를 못 받은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그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 유리한 상황을 선택을 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매스를 대기 시작해야 되는데 전략의 부재도 충분하게 있다는 상황도 거예요. 좋아야 되고 명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다음 그리고 나서 어쨌든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은 검찰의 중립성,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다음에 그때 그 공수처 그 얘기도 나왔었나요? 그때는 공수처는 안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사실상 그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YS 때 김현철 사건, 그 다음에 DJ 때 그 홍삼 트리오. 홍삼 트리오 사건 때문에 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너무 우리한테 큰 그 문제가 돼가지고 이러한 그 고위공직자들의 문제는 따로 해결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연구를 해서 공약으로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검찰개혁하고 바로 연결되는 주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 오히려 대통령 친인척 비리 또는 고위공직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권력형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비처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검찰의 권한의 일부를 그 고비처가 행사하고 그다음에 또 부패 검사들을 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조직으로서 고비처를 다시 조명하면서 고비처가 두 가지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가 된 거죠. 하나는 반부패 기구, 하나는 검찰 개혁의 도구. 이렇게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은 논하고 싶었는데 검찰 개혁 이야기보다는 지금 대통령 흠집 내기에 해람됐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은 대통령이면 그 정도는 예상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자기들이 흠집 낼 줄 알고. 그럼 자기들이 토론하자 그러면 자기들이 지는 게 뻔한데 그냥 자기들은 질 수는 없으니까 그때 당시 대통령과 관련돼서 정보를 전국 검찰에 다 수배를 해서 다 정보를 캐치하고 그와 관련된 직간접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소위 지네가 기선제압을 당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선제압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도 개긴다. 우리도 당신에 대해서 안다. 이런 거 하는 자리로 알았다 이거죠. 그렇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대통령 친인척 혹시 조사받은 거 있으면 그 조사했던 검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갖고 정보를 다 취합을 했다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11년에 이제 책을 쓰고 지금 책 문제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시자마자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2003년도에 왜 도대체 당시에는 검찰 개혁에 실패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1의 과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검찰 제1의 과제가 뭡니까 하면 31%가 검찰 개혁이 나오거든요. 적폐청산의 1호. 적폐청산의 1호.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 왜 실패했었는지, 왜 좌절했었는지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검찰 개혁을 사실상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검찰의 실상을 아는 것도 좀 적었고, 그 다음에 개혁의 방향이나 개혁의 그런 구체적인 과제도 충분히 연구가 좀 덜 되어 있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덜 성숙된 상태에서 검찰 개혁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의 하나의 단초로 볼 수 있는 게,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대통령께서 대뜸 검사와의 대화를 제일 먼저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그때도 좀 뜬금없이 진행된 측면도 있고 하지만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때도 반대가 많지 않았었나요? 그때도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 내부적으로도 좀 반발이 있었다고, 반대도 있었다고 이게 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는 일단은 안 하고, 일단은 이영렬 지검장과 윤석열 이영렬 지검장하고 그 돈봉투 만찬 안태근 검찰국장 돈봉투 만찬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감찰을 하라. 라는 지시가 이제 1호 지시 아니겠습니까? 그래 1호 지시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지시로 그러게 보면은 그 좀 차이를 알 수가 있죠. 그때는 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합리적인 수준에서 서로 개혁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대통령님의 이제 그런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런 신념이 좀 작용. 이러자면 이쯤 되면 막가지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뒷얘기를 이자 변호사 좀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최근에 그때 21기, 22기가 주로 이제 검사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넘어가기 전에 교수님, 그러면은 검사와의 대화는 대통령 아이디어고 대통령 작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합리적인 대화가 되면서 우리가 중립적으로 정치 권력에 개입하지 않을 터이니 너네가 좀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해라. 라는 선의가 전달될 것으로 보고 검사와의 대화를 했는데 하자고 제안이 딱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최근에 그때 당시 참여했던 검사들을 몇 사람 사적으로 좀 만났어요. 궁금해서. 지금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당신들 내가 지금 다시 유튜브를 보니까 너희들 해도 너무했더라. 너무 건방을 떨고 너무 오만. 도대체 왜 그랬냐. 그게 국민들에게 생방송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느냐. 알고 왔대요. 생방송 될지? 알고 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토론이 될 줄 알았죠. 토론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그런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 변호사님, 볼 수 있죠. 그때 사회 보셨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 개혁의 화두 방향은 뭐였었어요? 그때는 그 방향 설정하기를 정치 권력이 검찰에 간섭하는 일을 내가 끊을 테니 대통령으로서 내가 절대 그걸 안 할 테니 니들이 스스로
제대로 된 검찰로 서라.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내가 신뢰를 보내주겠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사람들이 되짚어서 그때 검사와의 대화 이게 이제 그 짧은 영상들이 나오는데 진짜 건방졌어요. 그때 말하는 거 보면 막 뭐 형님 얘기도 하고 뭐 당신도 사건 청탁하지 않았냐, 몇 학번이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대통령 스스로 나한테 이렇게 모욕을 주는 형식으로 너네가 얘기하지 마라. 라는 경고도 하신 적이 있고.